서울 외곽, 오래된 한옥 마을에는 유독 조용한 골목이 있었다. 그 골목 가장 안쪽에는 반세기 가까이 된 작은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의 은퇴한 교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 동안 홀로 손수 밥을 짓고 꽃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왔다. 김진우는 남들이 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자리를 잡았고 동네에서도 예의 바른 어른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특히 해가 질 무렵 혼자서 마루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치곤 했다. 그런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겨울, 그가 자원봉사로 나간 도서관에서였다. 도서관 안쪽에서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던 한 여인을 보았다. 이름은 한서륜.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책 속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딸, 이름은 하륜이었다. 진우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 여겼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녀는 도서관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어느 날, 진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자주 오시네요. 아이가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서륜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하륜이는 책을 좋아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가 없어서 책이 친구가 되어주곤 하죠. 그 말에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그녀가 사는 동네가 자신과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고, 서륜은 진우가 퇴직한 교사라는 점에 경의를 표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진우는 자신이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서륜은 자신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린 딸과 함께 모든 것을 떠나 이 마을로 이사왔다고 했다. 남편은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시댁에서도 그녀를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이 마을로 온 것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억울함과 슬픔이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님을 느꼈다.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아온 그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 속에 감춰진 진실을 읽을 줄 알았다. 어느 날,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서른 씨와 하륜이가 이 동네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해도 될까요? 서륜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께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우린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상처를 감싸줄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진우와 서륜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진우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여생을 함께할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강한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들에게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진우의 아들, 김도현은 아버지의 선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만 모르고 계신 거라고. 진우는 침묵했다. 그는 도현의 분노와 혼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생 오해만 남게 되지. 도현은 끝내 등을 돌렸고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고
별은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옆에는 서윤과 하륜이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고요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김진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비록 바람이 불어도 함께라면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에 서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윤이 김진우의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조용히 살림을 정리하고 하륜이의 방을 꾸미며 매일 새벽마다 마당에 나무를 쓸고 물을 주었다. 진우는 그런 서륜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을 느꼈다. 그 따뜻함은 아내를 잃은 후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어딘가 균열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진우의 아들 김도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짧은 인사 뒤 도연은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아세요? 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서륜 씨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요? 도현은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표지에는 김재현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서륜의 전 남편 이름이었다. 이건 어떻게 구했니? 작년 서울에 정리하던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상자 속에 있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어보았다. 손글씨로 적힌 글들 속에는 분노, 질투,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 여자는 날 속이고 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그녀를 의심하겠지. 진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글은 행설수설했고 어떤 문장은 반쯤 찢겨나가 있었다.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사람과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진우는 혼자 마루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묻어있는 뒤틀린 감정들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떠오른 건 서륜이 처음으로 눈을 피하며 말했던 과거 이야기였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남편을 미화하지 않았다. 다만 무서웠다, 고만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다음날 아침, 진우는 서륜에게 조심스레 노트 이야기를 꺼냈다. 서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 노트, 아직 있었군요. 저는 그게 버려진 줄 알았어요. 이 안에 적힌 말들, 사실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가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웃고 하루는 화를 냈어요. 때론 제게 죽이겠다는 말도 했죠. 진우는 서륜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그녀의 두려움이 아직도 현재형이라는 걸 깨달았다. 당신은 얘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하겠죠. 세상은 늘 남은 자를 의심하잖아요. 그 순간 진우는 그녀가 지난 수년간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서 버텨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트의 존재는 이미 도현에 의해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컸고 마을 사람들 역시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새댁이 그 재현 씨 부인이었다마요? 서울에서 사건 있었던 거 다들 아는데 조용하던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지겠네. 딸내미도 같은 피 아닌가 몰라.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수군거림은 곧 하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아이는 너도 나중에 사람 죽이는 거 아냐? 라고 말했다. 하륜은 집에 돌아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서륜은 그런 딸을 보며 한밤중에 몰래 울었다.
진우는 그 눈물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며칠 후 진우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작은 간담회를 열었다. 평소 그의 명망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서른 씨는 지금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그럼 노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진우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한 사람의 고통과 병의 기록입니다. 오해가 담긴 글이지 진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서류는 진우에게 물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세요?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내게 보여준 삶의 태도를 믿어요. 침묵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안고 살아온 당신을. 창밖으로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직도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은 그 노트의 존재가 어디까지 퍼질 것인지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조용히 지나던 골목에는 낯선 속삭임과 경계심이 흐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하륜을 피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륜은 아예 책가방도 벗지 않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렸지만 그 미소는 점점 금이 가고 있었다. 하륜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줘. 무슨 말이든 괜찮아. 아니야. 그냥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뭐라고 했니?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서류는 딸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마루에서 서륜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수군거릴 거예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하륜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진우는 말끝을 흐리며 서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의심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그래서 서륜의 전 남편, 김재현의 지인 중 누군가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김재현이 생전에 일했던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출판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김재현의 오랜 동료였다는 정만식 씨를 만났다. 정만식은 중년의 남자로 눈빛이 깊고 말수가 적었다. 진우는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김재현 씨의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대한 소문과 오해가 커지고 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김재현, 참 안타까운 친구였죠. 처음에는 참 밝고 유쾌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극심한 집착이었죠. 서른 씨가 출근을 하면 몇 번이고 전화를 걸고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나중에는 출근도 막으려고 했고 정신적인 문제였던 건가요? 네,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절대 자신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죠.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남긴 노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만식은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글들이 아직 남아 있었나요? 네, 아들이 그걸 보고는 서륜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만식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 노트, 제가 본 적 있어요. 김재현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언젠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건 경고장이 아니라 유서였어요. 누구를 해칠 의도보다도 세상에 대한 분노를 남긴 글이었죠. 진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이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인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혹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은 서륜 씨를 끝까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설령 모두가 등을 돌려도. 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그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은 건 거짓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찻집을 나오는 진우의 손에는 정만식이 적어준 짧은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김재현의 정신상태와 정황, 그리고 서륜에 대한 오해를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고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매서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서륜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며 짧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서울에 다녀오셨군요. 응,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됐어. 그 말에 서륜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말없이 건져주기만을 바랐지 스스로 싸움에 나설 줄은 몰랐다. 당신과 하륜이 이 마을에서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볼게요. 서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김진우가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집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며칠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정만식이 써준 진술서를 복사해 두었다. 그리고 동네 이장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장님, 주민들을 잠시 모을 수 있을까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진우의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는 오랜 세월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아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었다. 며칠 후 마을 해관 한켠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호기심에 일부는 걱정에 찬 얼굴이었다. 해관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운 눈빛과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김진우는 단상 앞에 섰다.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보다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바로 그 여자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 중에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익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소문은 빠르고 사실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복사한 자료를 꺼내 들었다. 이 글은 김재현 씨의 동료였던 분이 직접 써주신 내용입니다. 김재현 씨는 서륜 씨의 전 남편이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 글에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함, 서륜 씨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본인이 남긴 메모들이 정상적인 판단하에서 쓰인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료를 돌려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우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렇다 해도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가요? 진우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용히 넘어간다는 건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륜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누군가의 미움과 오해를 받았다는 이유로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그럼 그 여자가 억울하다는 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진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해관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제 존재를 감추며 살았습니다. 아이와 조용히 문제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제가 감내할 수 있었던 오해와 수군거림이 이제는 제 아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저 오해가 진실인 양 굳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의장 안은 잠시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속에는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륜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하지만 워낙 말이 많다 보니 괜히 말 섞기도 무서웠죠. 서륜 씨, 너무 안 됐어요.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네요. 그날 밤 진우와 서륜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 앉았다. 하륜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륜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무너진 것 같기도 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첫걸음이었다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죠. 서륜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의 손길이었고 침묵을 뚫고 나온 진실의 증거였다. 밖은 아직 겨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엔 조금 일찍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전보다 조금은 조용해졌다. 물론 모든 시선이 호의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서른을 향한 노골적인 편견은 한 걸음 물러선 듯 보였다. 몇몇 이웃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하륜이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진우는 서서히 안도의 숨을 쉬며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그는 아침마다 텃밭을 둘러보고 서륜은 하륜을 등교시키며 미소를 되찾았다. 마치 어둠의 터널을 지난 뒤에 비로소 빛이 들어온 듯한 평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마당에서 정원을 다듬고 있던 진우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여인이 서 있었다. 나이는 신중반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선생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혹시 누구시죠? 저는 고혜란입니다. 김재현의 사촌 누나입니다. 진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김재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들리는 그 목소리는 무언가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류는 하륜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 있었다. 고혜라는 조용히 갈색 봉투를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다. 이건 재현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저에게 맡긴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감정적인 유서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었고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필체였다.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한서윤을 조심하라. 진우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난 후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 왜 이제야 꺼내셨습니까? 그땐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을에서 동정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편지의 내용은 확정적인 증거나 고발장은 아니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는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강력했다. 무엇보다 이 편지가 외부에 유출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릴 생각입니다. 재현이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니까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편지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혜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진실. 당신이 무슨 감정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재현이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경고 드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고혜란이 떠난 후 진우는 자리에 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같은 하루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서윤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혜란의 방문, 편지의 내용, 그리고 그녀의 의도까지.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편지, 아마 제가 떠날 결심을 했던 즈음에 쓴 걸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통제가 벗어나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날, 그는 술에 취해 하루 종일 저를 찾아다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떠났죠.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는 당신을 또다시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숨지 않겠어요. 지금 도망치면 하륜이도 결국 언젠가 똑같은 그림자 속에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우리는 싸우라겠군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함께니까.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그림자는 아직 짙었고 밤은 길어 보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기로 했다. 고혜란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김진우와 한서류는 서로 말을 아꼈고 하륜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 어떤 긴장감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고혜란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녀는 결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진우는 그녀가 마을 어른 몇몇과 런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번 소문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다. 서른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자 평소와는 다른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몇몇 상인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고 이웃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지나쳤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하륜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그날 저녁 서륜은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평소처럼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무거운 하루였어요. 그녀의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고혜란이 편지를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아직 공식적인 공개는 없었지만 입소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마루에 앉아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였다. 그 옆에 서륜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서워. 서륜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글 몇 줄을 진실처럼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만식 씨의 진술이 있고 서울 병원의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문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 역시 확신이 없었다. 증거보다 강한 것이 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여러 번 체험해왔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하륜이 수업 도중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고 교실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서륜과 진우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보건실 침대에 누운 하륜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을 배 위에 얹고 있었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복통도 있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반 친구 몇 명이 하륜이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으로? 엄마가 사람 죽였다며? 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서륜은 입술을 깎게물며 아이 곁에 다가갔다. 하륜은 엄마를 보자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다들 나만 싫어해? 그 말에 서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졸여들었다. 이것이 그들이 건져야 할 대가란 말인가?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날 밤 진우는 고민 끝에 정만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했다. 직접 내려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세요. 이대로면 그녀와 아이가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하지만 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이미 세상은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 결론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것도 누군가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며칠 후 정만식은 마을에 내려왔다. 그리고 진우는 다시 한번 마을 회관에 모임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반응이 미적지근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관문 앞에 서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설득했고 결국 다시 마을 어른들이 모였다. 그날 회관 안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김재현의 사촌 누나인 고혜란 역시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앉아 있었고 눈빛은 냉랭했다. 진우는 정만식을 단상 앞으로 모셨다. 정만식은 마이크도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재현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보여준 글들을 봤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진실이 아니라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고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의 가족으로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륜 씨를 향해 남긴 말들이 진실이라면 왜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까? 왜 단지 편지 한 장으로 그녀를 단죄하려 하십니까? 그 말에 회관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김진우는 조용히 서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 떠는 손이 아니었다. 마을 회관에서의 모임이 끝난 후 잠시나마 팽팽했던 긴장이 느슨해졌다.
정만식의 증언은 일부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편지 한 장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고혜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해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모두의 귓가에 찬바람을 남겼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두고 봅시다. 그날 이후 서류는 다시 집 밖을 자주 나가지 않았다. 하륜도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고 진우는 더 이상 그녀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곁에 있으려 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러던 어느 날 진우의 아들 김도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 전 고혜란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 편지를 보내줬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덮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진우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론이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걸. 진우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내 방식대로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진실은 숫자처럼 명확하지 않단다. 사람의 마음은 기록보다 복잡하고 소문보다 조용하지. 그럼 아버지는 그녀가 완전히 무고하다고 믿으세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히 말했다. 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봤다. 하륜이를 어떻게 키웠고 이 마을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도. 그건 편지나 증언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녀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감정에만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현은 마당에 나와 서윤과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하륜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윤 씨, 아니, 어색하네요. 사실 오늘은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도현은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많이 상처드렸죠. 아버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당신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을 벗어나더군요. 서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숨었죠.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이해해가는 게. 서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저도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는 안 됐지만 당신의 사과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멀찍이 있던 하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삼촌, 저 같이 그림 그릴래요? 도현은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삼촌이 잘 그리진 않지만 같이 해보자. 그날 밤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우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선택들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지금 그는 누군가를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다시 마을에 파장이 일었다. 고혜란이 마을 해관 근처에 새로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다. 유인물에는 편지의 주요 내용과 함께 김재현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긴장이 흘렀고 일부는 서륜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유인물을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논리나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감정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륜은 혼자 방에 앉아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김재현이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손편지였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줄 알았나? 넌 내 것이야. 끝까지 내 것이야.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찢었다. 조각은 손끝에서 떨어졌고 바람이 그 조각들을 창가로 흩날렸다. 진우가 방 앞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이지 않고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로요.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림자보다 더 강한 빛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림자가 사라지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그 밤,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이 찾아왔다. 고혜란이 뿌린 유인물은 마을의 정적을 또다시 뒤흔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직접 진우에게 찾아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김 선생, 혹시 이 편지 진짜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진우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편지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판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지만 사람들의 보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전화임을 느꼈다. 여보세요. 김진우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김재현 사건을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입니다. 얼마 전 전만식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 혹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그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 경찰관 이영호 경감을 만났다. 머리가 희끗한 이 경감은 차분한 태도로 과거를 꺼냈다. 그 사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에게도 상당히 난처한 건이었습니다. 자살로 결론은 났지만 유가족 측의 주장이 강했고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죠. 하지만 자살로 종결하셨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당시에 김재현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확보되었지만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해서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병원 측에서 이미 보관기한이 지나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영욱 경감은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개인적으로는 사건의 모순이 마음에 걸려 복사해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제 개인 기록이긴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김재현의 진료 내용 요약이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정신적 이상 증세와 폭력적 성향에 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그 문서들을 천천히 넘겼다. 이걸 제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게 진실을 지키는 길이라면 저도 그 책임을 함께 지겠습니다. 진우는 문서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무언가를 이길 수 있는 증거라기보다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손잡이 같았다. 며칠 뒤 그는 마을 회관에 다시 우청을 넣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이젠 모두가 끝을 보고 싶어 했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고혜란 역시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은 꽉 쥐어진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단상 앞에 서서 조용히 문서를 펼쳤다. 여기 김재현 씨가 생전에 받았던 정신과 진료 기록 요약본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건 담당 경관의 개인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 안에는 김재현 씨가 반복적으로 환청과 피해망상, 충동조절 장애를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제가 오늘 이 문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왔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고해란이 일어났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모욕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잖아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고해란 씨, 그 누구도 당신의 슬픔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있다면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해관 안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고해란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전 그저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마침내 멈춤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유인물은 해소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다시 하륜에게 말을 걸었고 시장의 상인들도 서륜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진우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알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서륜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서륜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할까요? 진우는 창밖을 가리켰다. 내일은 날씨가 좋대요. 하륜이와 함께 소풍 어떨까요? 서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랜만에 햇살 아래에서 걸어보고 싶어. 그들의 삶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의 긴 그림자가 걷히고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고 냉랭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네는 미소로 바뀌고 있었다. 김진우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뒤이어 서륜이 하륜의 손을 잡고 나왔다. 하륜은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정말 소풍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고른 도시락통도 챙겼잖아. 진우는 웃으며 손에 든 돗자리를 들었다. 세 사람은 마을 밖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거기엔 진우가 오래전부터 자주 찾던 곳, 봄이면 들꽃이 피는 조용한 공간이 있었다. 언덕에 도착하자 하륜은 맨발로 풀밭을 뛰어다녔다. 서륜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고 진우는 멀찍이 떨어져 아이를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서륜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진우가 물었다. 하륜이요.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시선에, 말에, 조그만 소문 하나에도 늘 불안해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줄 알아요. 다만 그 회복을 허락해주는 어른이 필요할 뿐이죠. 서륜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옥죄던 긴장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는 숨이었다. 도시락을 먹고 난 뒤 하륜은 꽃을 따서 작은 하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서륜의 머리에 씌웠다. 엄마, 공주님 같아. 그래? 그럼 공주님은 오늘 왕자님을 찾으러 가라겠네. 하륜은 웃으며 진우에게 달려갔다. 왕자님, 엄마랑 손잡고 춤춰야 해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서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들판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웃음은 봄 햇살보다도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마당에서 작은 등불을 켰다.
하류는 피곤했는지 이불에 누워 금세 잠들었다. 진우와 서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꿈 같았어. 우리도 이제 조금은 꿈을 꿀 수 있겠죠. 서류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 씨는 후회 안 하세요? 이 모든 일에 함께 했던 것, 가족도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릴 뻔했는데.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선택을 믿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하륜이라면 더더욱요. 그 말에 서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고마워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낀 건 처음이에요. 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말없이 그저 따뜻하게. 며칠 뒤 진우의 아들 도연은 서윤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작은 마을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지키는 방법이 틀렸어요. 아버지를 오히려 외롭게 만들었고 하륜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 당신을 죄인처럼 몰아세웠죠. 서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도현 씨도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때로 방어부터 하게 되니까요.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 보고 싶어요. 천천히, 하나씩. 서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다. 하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서류는 마을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꽃을 키우고 작은 글을 써서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주말마다 작은 독서 모임을 열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서류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난 도망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은 이미 더 따뜻해졌어요.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 어쩌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고 과거를 직면한 용기가 있었으며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그 밤 마당의 등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흔들림 없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봄은 그렇게 마을을 감쌌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산포나무는 분홍빛 꽃잎을 흩날렸다. 바람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김진우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고구마 싹을 살피고 서류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었다. 하루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등굣길 준비를 하며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계절을 읽곤 했다. 그들의 삶은 아주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 동안의 상처와 회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마을회관 앞 게시판에 한 장의 포스터가 붙었다. 마을 가족 사진전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함께한 계절들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다. 진우는 그 포스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륜에게 말했다. 우리도 한번 찍어볼까요? 서륜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작은 마을 사진관에서 세 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배경은 꽃이 만발한 정원, 하류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서류는 눈이 조금 축축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사진사는 그 순간을 조용히 담아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이 견뎌낸 계절, 넘어서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사랑을 기록한 장면이었다. 며칠 후 사진전 당일, 해관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간에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따뜻한 시선을 끌었다. 그것이 바로 진우, 설윤, 하륜의 사진이었다. 저 아이 참 밝아졌네. 설윤 씨, 요즘 꽃 키우는 것도 잘 하더라고. 진우 선생도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인정의 말이었고 하해의 목소리였으며 무엇보다 늦은 환대의 표현이었다. 그날 오후 고혜란이 조용히 해관을 찾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한참을 지켜본 뒤 설윤에게 다가왔다. 사진 잘 나왔네요. 설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고혜란은 말을 고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했다는 걸. 설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그 상실은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고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륜이 예쁘고 똑똑한 아이네요. 그 아이는 어둠을 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을 품고 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해관을 떠났다. 아무런 소란도 말다툼도 없이. 그것은 긴 시간에 걸친 분노와 오해의 마지막 장면이자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건넨 유일하고 조용한 용서의 말이었다. 밤이 되자 설윤은 사진관에서 찾아온 가족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아 벽에 걸었다. 마당 불빛 아래 세 사람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내년 봄에도 똑같이 찍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하륜은 자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망설임 없는 웃음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하륜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고 설윤은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글쓰기 교실을 맡기 시작했다. 진우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 체험 수업을 열었고 마을은 해마다 열리는 가족 사진전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진우가 설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요? 설윤은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처음 만났던 날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 안에는 함께 견뎌온 모든 계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당 너머 봄바람이 불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다시 또 한 계절이 그들의 삶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